이제 지금까지의 포르쉐 중 가장 큰 폭으로 변한 인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 변화가 918 스파이더를 통해 보여줬던 방식으로 진화했고 356 시절부터 이어온 911의 브레인 스크립트를 남겨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1세대 파나메라부터의 프로덕트 아이덴티티에 내용적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방식의 계기판이나 918처럼 터치 인터페이스로 진화한 센터 콘솔의 디테일들이 업데이트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면 디지털 방식을 활용했음에도 지켜낸 5개의 크로노 계기판과 더욱 낮은 시트 포지션을 통한 스포티한 분위기는 911에 대한 브레인 스크립트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긴 대시보드 디자인과 센터 콘솔의 많은 버튼 등의 레이아웃, 시트의 형태는 직접적으로 1세대 파나메라에서 업데이트된 것으로 보입니다. 포르쉐는 상당수의 버튼을 터치 방식으로 만든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라고 부르고 이를 포함해서 발전된 운전석을 포르쉐 어드밴스드 콕핏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방식으로의 진화라는 점이 공통점이고 스마트폰 세대를 위한 디자인이라고는 하지만 자동차 디자인에서는 터치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미국 차들이 수년 전부터 터치 버튼을 활용했지만 대부분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하드키처럼 분명한 피드백을 주지 못해 운전을 하며 조작하기 힘들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듯 합니다. 이제는 유럽 차들도 대부분 터치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미국 차와 다른 접근 방식이 눈에 띕니다. 그동안 터치키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느라 늦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터치키를 활용하는 게 단순히 미래적이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터치키를 활용해야 더 편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에 대한 브랜드마다의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서로를 따라하는 브랜드가 없으니 말이죠. 포르쉐식 해답을 살펴보면 우선 전작의 파나메라는 정말 버튼이 많은 차였습니다. 당시 독일계 프리미엄 3사가 커맨드 다이얼, 아이드라이브, MMI 컨트롤이란 이름으로 하나의 다이얼의 기능을 통합했던 데 반해 포르쉐는 대부분의 기능을 독립된 버튼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킷 등에서 스포티한 주행 시 기능을 찾아 들어가게 되면 주행에 대한 집중이 깨지는 걸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2세대에 와서 많은 기능을 터치스크린과 터치키에 통합한 파나메라는 트렌드를 따라가기만 했거나 과거를 부정한 것일까요? 앞서 말했듯 포르쉐는 과거를 부정하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스포티한 주행에 집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진화했는데요. 가장 중요하고 달리면서 또는 예상 못한 상황에서 조작해야 하는 버튼은 물리키로 나머지를 터치 버튼으로 만들거나 화면에 통합시켜 실용성과 극적인 연출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 실내의 아름다움을 보면 지문등이 묻어 관리가 힘들긴 하지만 터치와 하이그로시 재질의 극적인 연출이 매력적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선 어떤 기능을 물리키로 남겨뒀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오디오 버튼이 어떤 방식인지 살펴봤는데요. 이 버튼이 예상 밖의 상황에서 빠른 대응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외부 상황 때문에 음악을 꺼야 할 때도 있고 동승자와 중요한 대화를 위해 음악을 낮춰야 할 때도 있지만 운전 중 전화를 받거나 끊을 때 오디오 소리와의 차이가 심하게 나서 고생한 경험도 다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 차의 터치 버튼에서 가장 큰 불만이 소리 조절을 터치로 만들어 앞서 말한 상황에서 소리를 조절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직관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르쉐는 이를 아날로그 버튼으로 만들어둬서 큰 불편함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핸들의 리모컨을 사용해도 되겠지만 스티어링 휠을 조작 중이라면 사용이 쉽지 않으니까요. 그 외에 공조기와 관련해 운전 중 가장 많이 조작할 온도와 풍량에 대해서도 물리키 방식입니다. 물론 비상등도 물리적인 하드키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가상키는 오직 공조기의 세부 조절이나 미디어의 세부 조절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는 가상키일 때 더 있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르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스포티한 드라이빙에 필요한 기능들도 모두 물리키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우선 918 스파이더를 시작으로 911 마크2에서도 쓰이고 있는 주행 모드 조절 장치는 이제 파나메라에서도 쓰이고 있는데 직관적인 로터리 방식이고 스티어링 휠에 붙어 있어 굳이 센터페시아나 콘솔까지 손을 뻗을 필요가 없이 빠른 조작이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서스펜션 세팅은 터치키로 변했지만 이는 서킷이나 와인딩을 달리기 전에 조절할 수 있고 그 인식 방법을 다른 버튼들과 구분해서 불편함을 없앴다고 합니다. 이렇게 센터페시아의 분위기를 미래적으로 연출을 하면서도 실용성을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냈지만 전동식 에어컨 송풍구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만듭니다. 이왕의 전동식이라면 아우디 A8과 같이 더 극적인 연출을 할 수도 있지 않았나란 생각이 듭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화면을 통해 풍량을 조작해야 하는데도 조금은 평범하게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미래적인 분위기를 완성하기 위한 디테일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3세대 카이엔에서는 수동식으로 돌아왔는데 파나메라만큼 미래적인 분위기라기보다는 실용적인 분위기에 더 가까워 보이긴 하니까요. 그리고 약간의 확대 해석을 하자면 이 전동식 송풍구는 미래의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해 센터페시아에 손을 뻗을 필요 없이 공조기를 조절하는 시대를 대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메모리 시트와 함께 원하는 방향을 정해둘 용도로 발전시킬 수도 있어 보이고 또 익세큐티브 모델과 함께 설명하겠지만 의외로 쇼퍼 드리븐 카로도 많이 쓰이는 파나메라의 뒷좌석을 기준으로 보면 굳이 송풍구까지 손을 뻗지 않고 풍향을 조절할 수 있는 근미래의 인터페이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제스처 컨트롤이나 스마트폰으로 풍량을 조절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당장은 쓰기 불편하겠지만 세대를 거듭하면서 포르쉐가 이 디테일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기대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계기판을 살펴보면 타코미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바뀌었습니다. 타코미터만 아날로그 방식인 것은 스포츠카에게 가장 중요한 RPM 말고는 계기판 중앙에서 다른 정보를 줄 필요가 없어서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물론 이 디테일 또한 356부터 모든 포르쉐가 이어온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코미터 양쪽으로 부정형의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평상시에는 이전 파나메라에 5개의 크로노를 보여주고 필요시에는 내비게이션 등의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디지털 시대에 대한 아이디어로서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계기판에서 가장 감동받은 디테일이 터보 SE 하이브리드 버전의 녹색 계기판이었는데요. 이 녹색 바늘 하나 덕분에 마치 하이퍼카인 918이나 미래의 슈퍼카를 타는 듯한 경험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버전은 이전 파나메라에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델은 파나메라의 플래그십까지는 아니었고 터보처럼 고성능을 지향하기보단 약간의 경제성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으로 타야 할 모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갖고 싶은 하이브리드는 아니었죠. 그래서 포르쉐는 WEC의 하이라이트 르망 24시, 그 중에서도 최상위 클래스인 LMP1 머신인 919 하이브리드를 통해 고성능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고 918 스파이더를 통해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918 스파이더의 이미지를 활용해 포르쉐가 생각한 가장 빠른 스포츠 세단이자 파나메라의 플래그십인 터보 S를 한 번 더 업데이트 시킨 것이죠. 저는 숫자로 차를 평가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요. 파나메라 터보 SE 하이브리드의 680마력과 제로백 3.4초, 유럽 기준 리터당 34km에 달하는 기록은 하이브리드 구동계를 통해 얻은 것이란 측면에서 숫자 그 이상의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정상급 레이스에서는 내연 기관만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F1에서도 WEC 르망 24의 최상위 클래스인 LMP1에서도 하이브리드 구동계가 쓰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내연 기관만으로 만들어진 구동계로는 슈퍼카라기엔 2%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죠. 페라리도 앞으로 대부분의 모델을 하이브리드로 출시한다고 하니까요. F1이나 WEC 모두 하이브리드 구동계를 사용하고 있기에 이 차를 타면 마치 LMP1, 즉 르망 프로토타입과
하이퍼카인 918 스파이더에 대한 브레인 스크립트를 모두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우 녹색 바늘 하나로 이 정도의 경험을 주기 때문에 스페셜 모델들의 브랜드 가치 상승 역할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델의 가격은 하나로 3억에 가까워 구매할 사람은 소수겠지만 슈퍼카 수준의 하이브리드 중엔 어쩌면 가장 현실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918 스파이더나 라페라리, 프로젝트 1 같은 차는 가격은 물론 컨셉부터가 너무나 비현실적이니까요. 그리고 어떤 색상의 파나메라를 주문하든 브레이크 캘리퍼와 레터링에 밝은 녹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파나메라 터보 SE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색상 조합에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실내로 돌아와 센터페시아의 거대한 디스플레이는 그 기능이나 분위기보다 내부의 인터페이스가 눈에 들어옵니다. 무채색 위주의 각진 그래픽을 사용하며 빈틈없는 깔끔함을 보여주는 것이 마치 독일 디자인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바우하우스식 모더니즘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컵홀더의 경우 전작에선 뚫려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했던 조금은 투박했던 것을 같은 위치에 다른 방식으로 업데이트 시켰습니다. 누르면 컵을 놓을 공간이 생기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막혀있는 방식인데요. 같은 계열인 폭스바겐의 페이톤에서 우드 방식으로 본 것이지만 이렇게 가죽으로 마감한 방식은 또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비슷한 가격의 다른 차들에선 슬라이드 커버 방식이 많이 쓰이긴 하지만 송풍구마저 전동인데 컵홀더의 수동 방식의 슬라이드 커버를 썼다면 조금 어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 방식이 좀 더 기계적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니까요. 이번엔 뒷자리와 함께 이그제큐티브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케팅적으로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세대 파나메라의 뒷자리는 예상 밖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분명 오너 드리븐으로 만들어진 스포츠 세단이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서 쇼퍼 드리븐으로 많이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르쉐는 롱휠 베이스 모델로 뒷자리의 공간과 편의성을 강화하고 이를 이그제큐티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911 이그제큐티브가 고급화 모델이었다면 파나메라에서는 고급화와 함께 롱휠 베이스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길어진 휠 베이스는 운동 성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리어 휠에도 스티어 기능을 추가해 긴 휠 베이스로부터의 단점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기본 모델에도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지만 스포티한 주행에 조금은 불리한 롱휠 베이스 모델에는 기본으로 탑재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997 시절에 911 타르가를 연상시키는 파노라마 루프와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뒷좌석에 편의 사양이 추가되는데요. 이그제큐티브 모델은 4S에서도 터보에서도 선택이 가능하지만 플래그십 트림인 터보 SE 하이브리드에서도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슈퍼카 수준의 구동계와 쇼퍼 드리븐 수준의 뒷좌석 조합이라고 하니 파나메라의 가장 최상위 트림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뒷좌석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낮은 시트 포지션과 중앙의 구동축으로 인해 파나메라의 모든 모델은 중앙에 좌석이 없습니다. 대신에 공조기와 미디어를 통제하는 패널이 들어가고 이그제큐티브 모델에는 테이블 등을 포함한 패키지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쇼퍼 드리븐에서 이 테이블의 용도는 중요합니다.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두고 무거운 업무를 보기보다는 통화를 할 때 또는 대화 중 기록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어를 살펴보면 요즘엔 희미해졌지만 예전부터 운동 성능에 집중한 차들은 암레스트와 손잡이를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안락함이나 편안함을 중시한 차들은 이렇게 손을 넣어 문을 열고 닫을 때 더 편안함을 지향한 것과는 다르게 좌우로 흔들리는 차에서 잡을 곳을 두어 안정감을 얻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B필러와의 선을 이어 공간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데 공간이 여유로운 차에서도 쓰이는 방법이지만 조금이라도 뒷좌석이 더 넓어 보이기 위한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2세대 파나메라의 디자인은 공식 자료를 통해서 프로포션만 강조됐지만 익스테리어, 인테리어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아주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디자인이 2세대에서 생뚱맞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프로덕트 아이덴티티를 통해
예전부터 꾸준히 발전해온 것이란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 포르쉐의 프로포션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그 디자이너들이 단순히 그림을 예쁘게 그려서가 아니라 정체성이란 가치 있는 과거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할 때 얻어진다는 중요성을 잘 알고 디자인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Where do I sit?